아 근데 네. 선생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아니, 한정판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요. 예. 한정판이에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찍은 거예요? 꼭 얘기해. 아 이게 얘기해. 예, 돈이 없어서 한정판으로 된 2차 판매를 JM몰에서. 근데 네. 저도 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가 좀 있어요 제가 좀 깔깔이? 저희가 이번에 이거 런칭한 겁니다. 여기 딱 보면은 이거 와펜하고 네오 아틀란 와펜이 붙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팔에도 저희 마크가 붙어 있어요. 저희 샤를 TV 마크가 네. 이것도 저희 한정 판매. 이것도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뽑았죠 우리가. A10이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이사한 기념 첫 번째 타자가 A10이라는 거에 정말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또 아파치 이후에 네네. A10을 상당히 기다려왔어요. 사실 우리 소닉 PD님 A10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지난번 아파치 편 보시고서 소닉 PD님이 저 뭐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사시고.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남자의 비행기죠. 남자의 비행기. 제가 또 얘를 좋아해요. 자, 그럼 이사 기념 네. A10.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A10은 도대체 어떤 항공기입니까? 일단 A10 보면 못생겼어요. 솔직히 못생겼어요. 이쁜 건 아니야. 그죠, 잘 빠지진 않았어요. 터프한 건 있는데 이쁘진 않아. 얘가 예를 들어서 같은 근육질 배우라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올란도 블룸 미끈하잖아. 배트맨 나온 게 누구죠? 크리스찬 베일 같은 사람. 미끈하잖아. 우리 베일 아저씨. 근데 얘는 일단 나오면 무슨 드웨인 존슨이나 바티스타 타입이야. 그래서 멧돼지라고 붙었나? 예,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의 군용 항공기는 전부 다 뭐예요? 공격학적으로 잘 빠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거스른단 말이지. 한마디로 추남인데 강력한 파괴자예요. 얘가. 엄청난 파괴자예요. 이 A10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 썬더볼트 2예요. 이게 언제 부여됐냐면 1978년에 4월에 그 A10 100호기의 인도 기념으로 미 국방성에서 정식으로 명칭을 붙여줬어요. 썬더볼트 2라고. 그러면 썬더볼트 2면은 1도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2차 대전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P-47 썬더볼트. 얘도 완전 돼지예요. 원래 이게 A10을 만든 회사가 그 페어차일드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의 이전에 페어차일드가 모태가 뭐였냐면 이제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페어차일드로 바뀌었거든. 이게 전신이야. 그래서 같은 썬더볼트 이름을 계승해 줬고 2차 대전 당시에서도 이 P-47 썬더볼트는 대지 공격 임무에서 아주 맹위를 떨친 비행기예요. 그래서 이 이름과 전통을 계승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멧돼지라는 그 이름은 어떻게 붙게 된 겁니까? 그냥 뭐 무식해서? 뭐 못생겨서? 그거야. 사실 왜냐면 조종사들도 썬더볼트라고 안 부르는데. 그럼? 워호그 멧돼지인데 워호그도 발음 힘들다고 그냥 호그라고 부르는데 마지막에 호그라고만 부르는데. 발음이 좀 힘들긴 해요 우리는. 그냥 호그, 그러니까 호구 이렇게 부르는데. 호그. 자, 근데 이게 못생긴 공격기, 못생긴 항공기인데도 불구하고 조종사들한테는 엄청나게 인기가 높대요. 가끔 그러잖아요. 이제 자조 섞인 얘기를 하잖아. 이게 A10의 별명이 뭐냐면 새가 뒤에서 날아와서 충돌하는 비행기다. 이렇게 얘네들
불러요. 새가 뒤에서 날아와서 충돌을 한다. 그만큼 비행기가 뭐야? 느리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대지 공격을 하려니까 느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어떤 제트 전투기도 흉내내지 못할 터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조공 비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투기들, 그러니까 다른 공격기나 전투기들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A10을 모는 파일럿들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네 이렇게 터프한 작전 해봤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공중전보다 훨씬 위험한 게 뭐예요? 지상 공격 작전이죠. 초저공 비행을 해야 되니까. 저공해야 되고 밑에서 대공포 미사일 막 날라오잖아요.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아군 지상 부대를 지원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조종사들의 자부심이 엄청 대단하대요. 그럴 수밖에 없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엔 전투기들이 어때요? 스텔스기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 하이테크 아니야. 근데 A10을 모르는 이 조종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로우테크를 몬다. 로우테크. 근데 이 로우테크를 몰고서 우리가 진짜 전투다운 전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진짜 자부심이 있을만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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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기 때문에 이 위험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A10 파일럿은 지원이 10,000원이래요. 지원자가. 야, 사나이의 비행기네. 한다. 사나이의 비행기. 근데 사나이의 비행기긴 한데 의외로 많은 조종사가 여성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전투기 같은 그렇게 높은 G를 안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장갑이 두텁잖아. 그래서 조종사 생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항공기보다도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다. 그러니까 공격기나 전투기 중에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공격기인데 네네. 우리가 또 A10 개발사로 한번 또 들어가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A10은 일단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부터 뭐냐면 한마디로 베트남 전쟁이 A10 개발의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제 CAS, 그러니까 Close Air Support, ARER 소프트라고도 하고 뭐 에어 서포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접 지원을 하는 항공기가 베트남 전 때 뭐였냐면 A1 스카이레이더가 가장 유명한 기종이었어요. 근데 A1 스카이레이더 보면 이거 마치 2차 대전 때 전투기가 좀 풀업기거든요, 얘가. 근데 얘의 특징이 뭐였냐면 터프했어요. 터프하고 방어력도 높고 채공 시간도 길었다고요. 또 하나 미국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다목적 공격기가 뭐였냐면 A7D라고 해서 콜세어 2라는 공격기가 있었거든. 얘도 꽤 터프한 비행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A1 스카이레이더와 A7D 콜세어를 합쳐놓은 요런 공격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A10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그 당시에는 좀 파격적인 어떤 스타일로 좀 개발됐을지 모르겠는데 현대전에서는 좀 많이 살아남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제가 아까 A1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트남전에서 A1이 정말 유명했던 게 뭐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체가 워낙 튼튼해가지고 웬만한 대공포 공격에 견디고 돌아온 경우가 많았었어요. 물론 격추된 사례도 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기체였고 그다음에 무장 탑재가 많았다는 얘기지. 이 A1 근데 이게 뭐야? 터보 프롭이잖아. 그다음에 A7D는 또 조금 뭐 무장 탑재나 채공 시간이 조금 아쉬웠다고. 그러니까 두 개를 섞자. 그때 두 개를 섞는데 어떻게 섞어야 돼? 거의 A1 스카이레이더를 기본으로 하고 A1 스카이레이더에 제트 추진을 달았다 이런 개념이었나 봐요. 그래서 무려 21개사에다가 오더를 내립니다. 미 공군이. 우리 개발 계획이 있다. 딱 해서. 그러니까 현대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터프한 공격기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개발 프로그램 AX 계획입니다.
어태커 익스퍼리멘탈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AX 계획을 했는데, 이제 이 핵심 요소가 뭐냐면은 이게 냉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적의 공격에 의해서 활주로가 파괴되어도 웬만한 데에서는 뜨고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 무장을 했을 때는 최대 1200m, 경무장을 했을 때는 300m 정도에서 이륙이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도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런 불가능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주 엄청나게 튼튼한 방어력을 요구했다고요. 또 한마디로 미 공군이 자기들 상상 속에서나 그렸던 그런 공격기를 원한 거예요. 에어리어 88? 에어리어 88?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이런 과제들을 던져줬잖아요. 각 제작사들이 하나하나 이걸 해결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때쯤에 뭐가 나오냐면 새로운 터보팬 방식의 제트 엔진 나온다고요. 그래서 충분한 연료 탑재, 높은 운동성, 그 다음에 정비의 용이성 등등등을 갖춘 주문이 추가로 와요. 그거 지금 좋았어요. 이거 홈쇼핑처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어력뿐만 아니죠. 추가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겠어요. 충분한 연료 탑재량, 높은 운동성에 정비성까지 용이해,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카운트 보이시죠? 매진 임박이에요. 야, 이거 잘못했으면 내가 장사꾼이 되네. 아, 좋습니다. 네. 이런 주문이 추가로 이어져요. 이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플러스 마지막에 결정적인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알 것 같아. 뭐예요? 뭡니까? 낮은 가격. 그렇지. 싸야 되거든. 비싸면 안 돼. 야, 이건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21개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요, 회사들이. 그래서 6년의 경쟁 끝에 딱 두 회사가 남습니다. 노스롭스하고 페어차일드사 두 개가 남죠. 그래서 노스롭사에서 프로토타입 YA9이 나오고요. 페어차일드에서 프로토타입 YA10이 마지막 후보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970년 끝 무렵에 YA10이 날개 위치가 높아서 무장의 장착과 탈착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당장 양산을 해도 좋을 만큼 튼튼하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YA9에 비해서 25%가 저렴했어요. 이거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바로 Y10이 결정이 되죠. 페어차일드사로. YA10이? 네, YA10. 그래서 이 A10, Y자를 떼버렸어요. 이제 Y자를 떼버려서 정식 A10이 됐고, 이게 1975년부터 생산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1976년 2월에 미 국방성에서 이제 생산 승인 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되느냐? 월 15대씩 뽑아내라. 그래서 같은 해 3월, 76년 3월에 제354 비행대에 최초로 A10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네. 공식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공개된 건 언제입니까? 이게 순조롭게 생산이 돼서 1977년에 파리 에어쇼에 여기에 A10이 참가해요.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나요. A10이? 네. 여기서 고개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종사가 심지어 사망을 해버린다. 그래서 한동안 A10은 위험하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퍼져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거는 그냥 사고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자체적으로 평가 시험을 다시 한번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77년 후반에 이제 이게 조스라고, JAWS, 영화 조스 같죠? 조스라는 이러한 평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Joint Attack Weapon System이라는 종합 공격병기 시스템 종합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A10이 참가를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77년에 이미 얘네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조인트죠. 합동 공격이란 말이야. 종합 합동 공격. A10하고 공격용 헬기하고의 콜라보를 해봐요. 얘네가 여기서. 콜라보를 해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콜라보를 해보니까 A10이 기존 공격기보다 3배에서 4배의 전차 격파율을 자랑한 거예요. 완전 전차 조인트 까는 거네. 아, 이거 여기선 끝났다. 여기선 끝났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그럼 아까 저기 A10 못생겼다 추남이라고 했죠. 가을 남자. 그럼 진짜 이 A10이 못생긴 진짜 이유가 뭡니까? 아, 그게 임무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독특한 A10의 엔진 위치예요. 보통 제트 공격기들이 엔진이 꽁무니에 달려있는 게 많아요. 그쵸? 근데 A10은 어떻습니까? 동체 위쪽에 달려있어요. 그것도 서로 엔진이 뭐야?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요.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단은 이게 터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터프한 환경에서도 얘가 이착륙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엔진을 높게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전선에서 아스팔트가 아닌 전선에서 응급 활주로 해서 막 뜨고 내려야 되거든요, 얘가. 보통 엔진이 꽁무니에 달려 있어도 이게 2개가 달려 있어도 보통 이제 엔진이 2개니까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피격이 돼도 나머지 엔진 하나로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꽁무니에 붙어있는 엔진이 2개가 꽁무니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격될 때 엔진 2개가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꽤. 그런데 A10은 엔진 2개가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가 피격이 돼도 다른 하나로 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설계 사상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엔진 사이를 벌어놨죠. 그리고 또 하나, 엔진이 날개하고 안 닿아요. 동체 위에 올려놨음에도. 그러니까, 떠있네, 떠있어. 그러니까 날개에 훨씬 많은 뭐예요? 무장을 달 수 있죠. 그러면은 기관포가 얘 또 진짜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이게 A10의 특징이라면 역시 기관포인데 얘가 왜 기체 한 가운데 있느냐? 아, 이게 뭐냐면 이 기관포가 GAU-8 어벤저라는 이게 30mm짜리야. 얘 반동이 상상을 초월해. 반동이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체 한 가운데 수납을 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네요. 반동이. 전차 아주 구멍이 송송송 근데 뚫릴 정도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트기는 앞에서 바퀴가 나야 되잖아. 근데 거기 바퀴 나올 부분에 지금 기관포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A10을 정면에서 보면 노즈 기어라고 해서 그 코 부분에 있는 그 바퀴 있죠? 착륙용 바퀴.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살짝 왼쪽으로. 그렇죠. 정면에서 봤을 때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야, 이것도 특이해. 그 다음에 날개폭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원래 제트 전투기는 빨리 날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날개가 이렇게 뒤쪽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후퇴익이라고 해서.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다 이렇게 거의 십자형이야. 날개가. 정중앙. 완전 단순해. 진짜 완전 십자가야. 위에서 보면 완전 십자가예요. 네. 이거 뭐냐면 이렇게 되면 무장 탑재가 유리해요. 엄청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요. 엔진이 만약에 멎잖아요. 엔진이 멎어도 상당 거리를 글라이더 같이 날아갈 수 있어요. 무동력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있죠. A10 같은 경우에는 지상 공격할 때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근데 속도가 느려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트기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실속해요. 실속을 한다고. 제트기가. 저공에서 속도가 느리면. 그래서 미라지 같은 건 사실 저공 대지 공격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걸 해낸 이스라엘군은 정말 잘한 거고 중동전 때. 예전에 제가 한번 그거 말씀해드렸죠. 미그 21 소련제 전투기. 걔도 델타익인데 얘도 저공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얘도 저공에서의 비행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A10은 이렇게 되면은 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공에서의 기동성이 탁월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엔진이 2개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엔진이 2개 떨어져 있는 덕분에 열기를 측면에서 가려주는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열추적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방어 효과에도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 기체 구조가 직선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죠. 너무 심플해. 이게 뭐냐면은 기체의 부품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부품 호환성? 그거랑도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투기가 좀 이상한 게 여러분 F4 팬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그 캐노피 있죠. 캐노피나 날개 끝 같은 부분은 각 기체마다 따로 제작이 돼서 호환이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 A10 같은 경우는 워낙 기체 형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98%의 호환율을 자랑해요. 아, 호환이 된다고요? 호환율을 자랑해요. 한마디로 작은 부품에서부터 아주 대형 부품까지 호환이 가능해요. 이건 실전에서 정비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완전 전투형이네. 완전 공격기의 끝판왕이죠. 그럼 좀 네. A10의 생존성은 어느 정도까지? 야, 이제 방어력을 얘기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베트남전과 특히 중동전에서 미국이 얻은 교훈이 뭐냐? 전투기의 파손 중 대부분이 어디에? 연료계통에 피격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조사 결과. 그래서 A10은 연료계통에 피격이 돼서 불이 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데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A10의 연료 탱크들은 이제 각각 이제 화염을 막아주는 아주 특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연료 탱크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사진 보시죠. 여기 동체 위쪽에 연료 탱크가 있는데 연료 탱크가 1번, 2번 이렇게 연료 탱크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연료 탱크가 피격된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 영화에서 연료 탱크 피격되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터지지. 완전 폭발하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연료 탱크 하나가 피격된다 하더라도 즉시 수호가 가능하고 이게 폭발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연료 탱크에다가 약 300발의 예광탄을 쐈대요, 소위탄하고. 그런데도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탄을 쐈는데. 이 소위탄이라고 하면 정말 유명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그렇죠. 그걸 소화를 해내더래, 얘네가. 얘를 했는데도 소화를 된다. 네. 그 다음에 조종사에 대한 방어 대책은 거의 뭐 완벽에 가깝습니다. 웬만해선 A10 조종사는 안 죽어요, 피격돼서. A10 조종석은 이른바 목욕탕이라고 불리는 티타늄제 박스 안에 있어요. 요 사진 보시죠. 이 티타늄제 박스 안에 조종사기 통째로 들어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 공산권의 대표적인 대공기관포 23mm포나 심지어 57mm 포탄도 막아냅니다. 얘가 직격을 막아내요. 그러니까 요 조종석의 방어 장치가 A10 전체 무기의 47%를 차지해요. 야, 진짜 조종사의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생존의 끝판왕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37%는 어디에? 연료 탱크나 연료 파이프 계통에 대한 방어예요. 나머지 16%가 비행에 필수적인 전자장비, 배선 이런 데 방어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야, 방탄 설비가 이 정도면 네. 제가 이번만큼은 원빈의 자료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빈 안 돼. 이번엔 아니야. 이거 안 돼. 옛날에 이랬잖아요. 이거 방탄유리야! 그랬잖아.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근데 이번 에라. 쏴봐. 쏴봐, 이 개새끼야. 그거네. 네, 그렇죠. 안 돼요. 이때는, 이번엔 원빈을 쓰면 안 돼요. A10이 앞에 말씀드렸던 A7보다 훨씬 느리고 덩치도 2배가 크지만 치명상을 입을 확률은 A7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A10이 만약에 한쪽 엔진이 없어진다든지 네. 뭐 날개 꼬리나기 절반 정도? 네. 그냥 맞아서 터져서 없어져 버렸다. 네. 이런 경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주익 날개의 3분의 1이 날아가도 살아 돌아옵니다. 뭐야.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그것도 나중입니까? 네. 좋습니다.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이놈 아주 그냥 예쁜 놈이네. 야. 잠깐만, 소닉 PD님은 좀 약간 금사빠야. 아니야. 약간 금사빠인데. 아파치는 내 안에 있고. 얘가 툭툭 건들지 않아요? 아파치도 헬기고 헬기. 예? 공격기도 한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또 A10 무장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GAU-8 어벤자 30mm 기관포가 있다고. 야. 항공기용 기관포 중에서는 최강이지, 얘가. 이게 총신이 7개예요. 이거 게틀린처럼 돌아간다고. 그래서 1초당, 그러니까 이게 그 발사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요. 1초당 35발에서 70발까지. 그래서 하나의 표적당 보통 한 2초간 이걸 땡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40발이, 최대 140발이야. 하나의 표적에 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발사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놀랄 만큼 집탄성이 좋대요, 이 기관포가.
그래서 이게 또 사격 통제 장치도 좋아서 이게 따닥따닥 하면 전차 같은 경우에 한 5, 60발이 이렇게 몰린다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기에 쓰는 30mm 탄이에요. 보통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이걸 뭐냐면 열화 우라늄 탄을 써요. 열화 우라늄 탄? 네. 그게 뭔가요? 보통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보면 불이 나는 우라늄 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들리죠? 아니에요. 열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열등하다 할 때 그 열자를 써요. 그래서 열화 우라늄 탄이 뭐냐면 방사능이 제거된 우라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금속보다 훨씬 비중이 높고 단단해요. 그럼 좀 많이 뭐 뚫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뻥뻥뻥 뚫고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초속이 988m/s인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6,000m 밖에 떨어진 2세대 전차, 예를 들어서 T-55나 T-62 같은 9세대 이제 강철 장갑차 있죠. 복합 장갑이 아니에요. 강철로 된 탱크는 그대로 뚫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항공기잖아. 그러니까 6km에서 못 쏜다고, 기관포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유효 사거리는 1.2km야. 1.2km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1.2km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네.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 우리 또 항상 그렇죠. 이 피크가 있어. 그렇죠. 균질 아변 그렇죠. 강판. 그렇죠. 예. 그냥 철 말고. 네네. 균질 아변 강판에서 관통력은 또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통력은 균질 아변 강판에 대해서 쐈을 경우에 500m에서 69mm 정도 관통력이 있고 1000m에서는 38mm를 뚫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항공기는 뭐예요? 가속도가 더해지잖아. 항공기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니까. 그럼 속도가 얹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고려를 해보면 30도 경사에서 500m에서는 71mm, 1000m에서는 59m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세대 전차 T-55나 T-60이나 뭐 M48 같은 이런 2세대 전차의 상부는 포탑 상련이나 뭐 차체 후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장갑차 같은 건 사신이죠. 장갑차한테는 사신이 그냥 뭐. 근데 의외로 A-10 조종사들이 이 기관포 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아, 너무 떨리니까? 뭐 그것도 진동.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쏠 때 매연이 많이 나거든. 근데 그게 시야를 가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대. 여기서 또 궁금증. 네. 이 기관포를 가지고 혹시 에이브람스를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뭐 그런 거 해봤다는데 상부에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부에만 약간 근데 효과가 이게 또 있었다. 유명한 게 얘가 나가는 소리예요. 누가 그 걸쭉한 방귀 뀌는 소리 같아.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또 이 방구 소리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난 우리 편이라도 저 소리는 듣기 싫어. 자, 그러면은 무장을 얘는 어느 정도나 탑재가 가능할까요? A-10은 최대 7.26톤의 폭탄, 미사일, 로켓탄을 탑재할 수 있어요. 이거 뭐 1.5톤짜리 트럭을 몇 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야? 이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육군 항공대가 썼던 B-17 폭격기라고 있어요. B-29가 나오기 전까지 뭐 최대 폭격기, 뭐 플라잉 포트리스라고 불렸던 거. 얘가 탑재하는 폭장량이 얼마냐면 7.8톤이에요. 야, 뭐 거의 비슷해요. 네. 엄청난 양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파괴력이 높은 무장을 하는 게 뭡니까? 소닉 PD님, 가장 아파치를 아파치답게 해주는 무기가 뭡니까? 헬파이어. 이 A-10을 가장 A-10답게 만들어주는 미사일은 역시 AGM-65 매버릭 미사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TV 카메라로 목표를 추적해요. 혹은 이제 표적에서 발생되는 열을 탐지해서 추적하는 적외선 유도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TV 카메라로 쫓아가든지 아니면 적외선으로 쫓아가든지. 사거리는 약 22km인데 22km?
자, 우리 소니 PD님이 좋아하시는 아파치의 헬파이어 탄두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탄두 무게 9kg짜리거든요. 그러니까 9kg짜리 날아가도 뭐야? 탱크가 뚜껑이 따진다는 얘기인데 이 매버릭의 탄두는 무려 57kg입니다. 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6배에 폭발력. 6배라는 얘기 탄두. 무섭네요. 네. 근데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라스테라는 개량 계획이 있었어요. Low Altitude Safety and Targeting Enhancement라는 이 계획에 의해서 개량이 한번 실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자동 고도 경보계가 설치가 되고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그러니까 왜 지상 공무가 지나치게 낮게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고가 와요. 그래서 조종사가 사고를 피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F-16에 쓰이는 폭격 보조 시스템이 여기서 추가가 돼요. 그래서 명중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뭐가 실시됐냐면 미 공군의 전술 폭격대회가 있어요. 건스모크라고. 여기에 175 전술 전투단 소속의 A-10이 가서 F-16, F-15 다 제치고 얘가 1등을 해요. 전술 폭격대회에서. 그냥 전술 폭격대회니까? 그러니까 얘를 따라올 수가 없었대요. 얘를 따라올 수가 없었대. 그 다음에 여기에 야간 파노라마 투시 고글까지 이제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80년대 이런 개량을 거쳤어요. 고글 렌즈가 4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파노라마식이야. 넓게 보는 거. 야, 아이 무서워 얘네들. 그러면 제가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네. A-10의 최대 활약은 네. 걸프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천덕꾸러기였거든 A-10이. 왜 써먹을 만한 전쟁이 안 났단 말이야. 근데 걸프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A-10은 이게 욕을 사실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느리잖아. 이게 최대 시속이 700~800k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대에 살아남기 너무 느리다. 그 다음에 외관까지 못생기니까 막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산 낭비라는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미 공군이 무슨 계획까지 세운지 아세요? 가지고 있던 A-10을 전부 다 육군한테 넘겨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대요. 한마디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천대당했어요. 미 공군 내에서 A-10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F-16이 또 지상공격 기능이 강화되면서 상당 부분의 이 A-10의 임무가 F-16한테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A-10의 입지가 좁아드는 그 순간 걸프전이 터진 거죠. 이야, 기회는 오는구나. 그렇지. 당시 이제 이 걸프전에 144대의 A-10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막의 폭풍 기간 중에 다국적군 공군 전체 출격 횟수의 16.5%에 달하는 8,755회의 출격을 합니다. 이 임무는 전체 다국적군 공격 임무의 18%를 차지해요. 그러면 출격 횟수가 이렇게 많은데. 네. 그럼 그만큼 정가도 좀 대단합니까?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100% 확인된 정가만 엄청난데 제가 말하기 힘드니까 지금부터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게 여러분들 다국적군 전체 전과의 한 30% 정도가 A-10에 의해서 달성된 거예요. 어마어마하네. 전차의 경우 다국적군 공군이 격파한 전체 전차 대수의 25%를 얘가 혼자 해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확인된 것만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실제 전과는 거의 2배라는 소문도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얘는 헬기도 공중전으로 떨어뜨렸어요. 헬기도? 네. 그 헬기가 뭡니까? 밀 17. 밀 17? 네, 17. 이거 수송용인데. 17이네. 네, 아니, 그래도 수송용에도 뭐 도어건은 있었겠지. 근데 이거를 2대를 잡았어. 그것도 기관포를 잡았어.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이라크 공군의 미그기하고도 붙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미그기가 빠른 속도로 튀었대. 왜 튈까? 야, 지금 인탄 튀고보다 그랬나 봐. 근데 걸프전에서 워낙 터프한 임무를 맡았으니까 피해도 상당했어요, 사실. 총 6대가 격추됩니다. 대부분이 대공포와 맨패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당한 건데, 근데 사실 높은 출격 횟수를 따져보면 그다지 격추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대요, 이게.
근데 사실 6대가 떨어지긴 했지만 대공포나 맨패즈에 피격 당하고도 살아 들어온 애가 15대예요. 이 중 한 기체는 무려 327발의 기관포를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주 날개가 절반가량 날아간 상태에서 귀환한 거예요. 와, 이렇게 피격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왔네요. 네, 네. 야, 이거 탄 조종사들은 진짜 마음 놓고 그럼요, 가겠어요. 그럼요. 자, 좋습니다. 네. 그럼 이 걸프전 이외에 실전 사례는 또 있습니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A10의 실전 사례가 언제냐면 2003년 이라크 전쟁인데, 이게 채공 시간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긴 채공 시간을 활용해서 야간에 도로망 주변을 정찰하면서 거기서 탐지한 이제 그러니까 화상 화면을 지상에 있는 아군한테 전송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주변 민간이나 주변 시설이 없으면 IED라고 있죠. 급조 폭발물. 네. 이거를 매설 중인 적 게릴라를 발견해서 공격하는 임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터프한 임무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피해가 있었는데, 4월 8일 날 A10 한 대가 근거리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맞아요. 예. 그래서 엔진 하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하나도 손상을 했는데 귀환에 성공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비정규전 업무에 가요. 근데 이 걸프전에서도 그렇고 A10한테는 조금 불명예가 좀 있어요. 그 A10이 워낙 그 근접 지원 임무를 하다 보니까 오폭이 잦아요. 걸프전 때도 카프지 전투에서 오폭으로 해병대 장갑차를 날려버리거든요. 근데 2003년 3월에는 가장 유명한 오폭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영국 두 나라만 갔잖아요. 근데 A10 편대가 영국 육군 소속의 기갑수색대 장갑차를 오폭해서 한 명의 영국군 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이 사망자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국 법정에 올라갔는데 당시 A10기의 교신 내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이 됐어요. 네. 이것을 2007년 2월경에 영국의 대중언론인 더 선지가 입수해서 이걸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유명해졌죠. 이게 당시 A10기가 2개였어요. 2대가 있었는데 요 편대였는데 이 당시 이제 선도기, 그러니까 리더기였던 1번기가 뭘 하고 있었냐면 지상 통제반하고 표적 확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근데 이 와중에 윙맨 2번기가 어떤 또 다른 표적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1번기가 지상 통제반하고 교신하는데 끼어들어요. 그래서 3자간 교신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2번기가, 윙맨의 2번기가 새로운 표적을 발견하고 확인을 요청해요. 근데 지상 통제반은 2번기가 말한 표적이 1번기가 말한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버린다고. 그 다음에 표적의 정확한 좌표를 얘기를 안 했어요, 조종사가. 그러니까 통신 내용을 들어보면 this, that 이런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명확한 표현을 써요, 막.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표적 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 안 했죠. 이거냐 저거냐, 네, 저거냐 네, 이거냐 네, 해서. 네. 그 사실 근데 실제로 1번기가 지상 통제만하고 얘기했던 표적은 다른 완전 정반대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강둑 부근 수로 이렇게 얘기해봤자 모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1번 선도기 파일럿 계급이 소령이었고 2번기 윙맨 파일럿 계급이 중령이었어요. 2번이 우선이겠네. 그러니까 이 2번기 파일럿은 1번기가 표적 확인 절차를 지체하는 걸 대단히 불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통신 내용을 들어보면. 또한 1번기 파일럿은 자기가 지상 통제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저 2번기가 끼어드는 게 또 불만이었겠지. 근데 또 마침 연료까지 떨어져 가네. 그 다음에 2번기 파일럿이 발견한 그 타겟이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격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빨리, 야 이거 기회 없다, 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하면서 마치 이 윙맨인데도 불구하고 1번기한테 나 공격한다고 그냥 통보하듯이 전달해버려요. 야. 그러니까 1번기는 뭐예요? 비록 자기가 선독이지만 자기보다 상급자니까 마지못해 허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들어가서 30mm 기관포로 갈겨버렸다. 근데 이게 영국군 소속의 장갑차였어요. 10m 장갑차인데 2대가 격파돼요. 2대가 파괴돼서 영국군 근위기병대 소속의 매티 헐 일병이 사망합니다. 야, 그래도 네. 한 명밖에 사망을 안 했네요? 네.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는 나머지도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공격한 게 아니라 2번에 걸쳐 공격을 했다고. 미쳤네. 예. 근데 이 피격 상황이 되자마자 장갑차에 타고 있던 영국군 병사들이 자기 지휘본부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상통제반, 그 다음에 조기경보기,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영국 공기들 다 이 얘기를 듣고서 알려줘요. 지금 오폭 갔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죠. 와, 이게 10m 장갑차가 이겁니까? 예. 근데 요게 지금 밑에 보시면 2대가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와, 이게 기관포로 박살난 거예요. 와, 무섭네. 네, 무섭죠. 아니, 네. 아파치가 그때 한번 완전히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번 아파치가 작살이 한번 난 적이 있었죠. A10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A10이 한번 가서 네. 밀어버리고, 네네. 그리고 예. 아파치 전단이 한번 네. 밀고 간다. 밤에 5군단 소속의 AH-64D 아파치 35대가 이라크군의 방어선을 우회해서 메디나 사단의 기동 예비대인 제2전차 여단을 야간 기습하는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얘네가 아파치가 침투할 예상 루트에다가 대공포 있죠. 대공포, 23mm 대공포. 그거를 빽빽하게 배치를 해놔요. 아니나 다를까 격렬한 대공포 화망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공격을 못하고 후퇴해요. 아, 이거 완전 아파치의 개망신입니다.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격 헬기의 단독 침투 개념이라는 건 정말 무리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독 침투를 절대 안 합니다. 이걸 안 하고 이제 공군과 작전을 연계해요. 그러니까 3월 28일에 제101 그 공수사단 소속의 아파치들이 메디나 공격하고 비슷한 상황을 또 겪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바로 뺐어요. 바로 빼고 공군한테 지원을 요청해서 공군에서 뭐가 날라오냐? A10이 날라와요. 방귀회장 뚱뚱이. 한 번 또 지나면서 푹 한 번 해줬죠. 작살이 난 거야.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온 거네요. 네. 아파치는 사전에 A10과 함께 동반한다. 그렇죠. A10이, 그러니까 아파치가 가기 위험한 데는 A10이 가는데, 근데 이 A10도 또 약점이 있다? 뭐냐 하면 얘가 외과 수술이 안 돼요. 쉽게 해서 정밀 타격이 안 된다고. 아주 국소적인 타격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또. 그럴 때는 아파치가 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합해야 돼. 미국은 요걸 조합해요. A10하고 아파치하고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전반적으로 후다닥닥 할 때는 A10 했는데 국소적으로 뭔가 필요하다. 정밀 외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파치가 가요. 이거는 사실 미국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들은 바로는 A10은 뭐 거의 완벽해요. 뭐 오폭 빼고는 거의 완벽한 그러네요. 공격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진화를 거듭해요. A10이. 그러니까 이 걸프전을 계기로 미 공군이 커다란 감명을 받아서 A10 개량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폭살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뭐야? 정밀 타겟팅 포드가 없다. 그래서 A10에다 정밀 타겟팅 포드를 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노스롭 그루만살이 라이트닝 2 타겟팅 포드를 탑재하죠. 이거는 이제 F-16하고 F-18에도 탑재되어 있는 정밀 타겟팅 포드예요. 그 다음에 얘가 주로 A10이 주간 공격만 했었거든. 근데 이제 야시 장비가 아까 그 개량됐을 때는 야시 장비가 있었지만 그 야시 장비가 좀 부족해요, 얘가. 그래서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운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보세요. 네.
이 A10이 매버릭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원을 하나 그려놨죠. 아, 모니터 같은 건데. 네, 이 소형 모니터를 보고서 매버릭 센서가 탐지하는 그걸 보고서 요거를 럭 온을 걸고 이걸 그 미사일을 통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봐도 이 정도에서 발사하기 이렇게 표적을 맞추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혼자 타잖아. 그러니까 저고도로 날아가면서 혼자서 이거 락 온을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아파치처럼 말이야. 예, 2명 타야 돼. 2명이 타야 돼. 예, 뒤에 이런 애는 그래야 확실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하려면 고된 훈련 과정하고 엄청난 숙달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아까 업그레이드가 된 그렇죠. 요거를 좀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혹시 2명이 타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타게 2명 안 타.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닝 투 타겟팅 포드를 그러니까 포착한 목표물을 아주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MFCD 즉 다목적 칼라 화면 디스플레이 2개를 설치해요. 그래서 정밀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와 함께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XR 타겟팅 포드라는 것도 탑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 XR 타겟팅 포드는 뭐냐면 GPS 유도 방식의 폭탄들 있죠. 제이담 같은 거. 야, 제이담. 그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해요. 그래서 21세기 전장에 필요한 정밀 교정 능력을 더욱 부여하기 위해서 A10을 더욱 개량한 게 바로 A10C예요. 이 A10C 공격기 사업이 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가 들어가냐면 DSMS, 그러니까 디지털 무장 관리 시스템하고 CICU라고 해서 중앙 인터페이스 제어 유닛. 한마디로 아날로그 계기판을 완전 디지털로 바꾼다. F-16에 들어가는 그 칵핏 디지털 칵핏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요. 야, 이 칵핏이 완전히 이 전 모델보다 굉장히 세련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래서 조종사의 업무 부담이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호타스라고 있어요. 이게 Hands on Throttle and Stick이라고 해서 많은 그 조작을 이거 스틱 있죠. 네. 그 조종관 거기에다가 기능을 부여해요. 간단히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21세기의 미 공군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데이터 링크죠. 데이터 링크도 가능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탑재를 해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발달된 대공 경보 무기 경보 시스템도 탑재를 하죠. 그러니까 아군 부대나 공격 헬기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지상 부대하고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곧 아파치하고의 어떤 그 조를 항상 마련한 다는 얘기. 그래서 아파치가 끼어들어요. 안 됩니까?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280대가 A10C로 개량이 완료가 되고 이 이후에도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이제 준할계 교체 작업이 수행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HMCS 즉 헬멧 조준 시스템까지 이제 탑재가 되죠. HMCS. 네네네. 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A10C가 굉장히 풀 업그레이드. 네. 이거 뭐라 그러지? 풀 체인지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이렇게 됐는데 얘는 그럼 문제가 없었습니까?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2010년대 초반에 F-35가 나왔잖아. 야. F-35를 다 쓰려고 했다고. F-35로 모든 걸 다 대체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F-35로 A10을 대체하려고 했었어요. 뭐 그럼 A10을 전부 퇴역시킨다? 그런 계획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F-35가 자꾸 배치가 늦어졌잖아. 왜? 비싸서? 너무 비싸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 F-35의 배치가 지연이 되는데 대체할 기체가 없으니까 A10을 173대까지 감소시키는 대신에 A10을 유지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미 공군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A10기를 퇴역해서 절감되는 비용 42억 달러를 F-35를 사는데 쓰겠다라고 했는데 A10 보니까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오거든. 얘가? 순수한 결정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F-35가 나오는 거하고 어떻게 되냐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하니까 A10이 정비성이 좋잖아요. 90 몇 프로가 정비성이 되는데 정비 시간도 짧아. 그러니까 F-35가 한 번 작전 나갈 시간에 A10은 4번을 작전 나갈 수 있어요. 유지 비용은 10분의 1이야.
10분의 1? 응. 야, 그래서 2015년에 또 IS 격퇴전이 한 번 있었거든. 그때 A10이 갔다고. 여기서 또 한 번 능력을 발휘했거든, 얘가. 그래서 당시에 그 미 국방장관이었죠. 애쉬턴 카터가 A10을 계속 유지하자라고 결정을 내려요. 왜냐면 얘가 감명을 받았거든, 국방장관이. 그리고 심지어 무슨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냐면 F-16보다 낫다.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F-16보다도 A10이 훨씬 낫다. 값도 싸고. 그 다음에 F-35는 또 계속 또 질질질 끝나야. 그 다음에 또 이런 보고서가 올라요. 만약에 값비싼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근접 지원에 보내는 게 맞냐? 그렇지. 한 대 그거 작살나면 얘 몇 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 공군이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결정이 화끈하게 뭐라고 내려지냐. 2022년까지 운용을 연장한다고 결정이 났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나서 다시 한번 공군력 강화 사업 프로젝트가 통과되면서 2030년까지 A10이 281대로 운용을 연장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요. 이야. 얘를 따라올 수 없었던 거예요. 성공했네요. 그치. 야, 얘. 얘 멋진 놈이네. 예. 운까지 따라주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네. 앞으로 보는 이 A10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완전 모든 인터페이스 자체가 디지털로 완전 다 싹 바뀐대요. 그래서 모든 그 배선 같은 것도 디지털 제어로 다시 다 싹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야, 얘는 안 없어질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거. 사이드와인더의 최신 버전이 있어요. AIM-9X라고. 이게 뭐냐면 헬멧 마운티드 아까 있잖아요. 그거 고개만 돌려서 조준하는 거야. 그치. 얘도. 그러니까 이런 AIM-9X가 이제 달리고, 그래서 얘가 사실 A10이 공대공 레이더가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전에서는 A10도 이제 충분히 공중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AIM-9X가 있습니다. 그러네. 네. 웬만한 얘 이상의 전투기들이 날아와도 이거 뭐 다 상대할 수 있겠어요? 웬만한 한 3세대 전투기까지는 근접전에서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있으면. 아무튼 2030년까지 A10의 명성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미 국방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근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한정판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요. 한정판이에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찍은 거예요? 꼭 얘기해야 돼. 얘기해. 돈이 없어서 한정판으로 된 2차 판매를 JM몰에서. 근데 저도 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가 좀 있어요 제가 좀 깔깔이? 저희가 이번에 런칭한 겁니다. 여기 딱 보면은 이거 와펜하고 네오 아틀란 와펜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팔에도 저희 마크가 붙어 있어요. 저희 샤를 TV 마크가 이것도 저희 한정 판매. 이것도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뽑았죠 우리가.